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미국 독립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의 총성을 시작으로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은 본격적인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제2차 대륙회의를 통해 대륙군을 창설했고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영국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되었죠.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민병대는 점차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결국 보스턴 포위전을 승리로 이끌며 대영 제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 펼쳐진 독립전쟁의 나머지 이야기들 이어가 보려 합니다. 식민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마침내 식민지인들은 독립선언문을 채택하며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는 국가는 식민지인들 스스로의 결정을 곱게 받아들일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이들의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1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출간되었습니다. 토머스 페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상식은 일종의 정치 철학서이자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전물이었습니다. 팸플릿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왕은 필요 악이며 세습 군주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군주제는 신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탐욕이 낳은 제도이다. 정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영국은 식민지인들을 자국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해악적인 존재이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상징하는 대목이자 가장 유명한 문구는 작은 섬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쓰여진 상식은 순식간에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식민지 지도층에 퍼져있던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각인되었고 이들은 아메리카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상식이라 외치며 점차 하나로 규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6월 식민지 대표들은 독립선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까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독립선언위원회의 목적은 영국과의 정치적 단절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해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열강의 지원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의 주도로 쓰여진 독립선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문서라 널리 알려졌듯이 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그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경우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세금 강제 부과, 입법 방해, 식민지 군대 해산, 재판권 침해, 무역 규제 등 27가지 항목을 열거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더 이상 미국은 대영 제국의 일부가 아니며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전쟁, 평화, 외교, 통상 등 모든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인간평등과 주권이라는 개념을 국제 정치 무대에서 문서화한 최초의 사례로 이후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 심지어 훗날 3.1운동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민족운동까지 영향을 미치며 세계 독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커다란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인들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한 대가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힘, 즉 총과 칼로서 독립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선언 직후 워싱턴은 뉴욕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은 대서양과 허드슨강이 만나는 요충지로 이곳을 빼앗길 경우 북부 식민지를 잃고 대륙군이 분열될 수 있었죠. 워싱턴은 약 2만 명의 병력으로 뉴욕 방어에 나섰고 롱아일랜드 브루클린에 약 1만 명을 전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한편 영국군 역시 보스턴에서 철수한 뒤 뉴욕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하우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의 규모는 약 3만 2천 명이었고 그중 8천 명은 독일 출신 정예 용병, 헤센 용병이었습니다. 영국군은 해군을 통한 병참, 병력 지원까지 받고 있었죠. 그리고 1776년 8월 26일 밤 영국군은 야음을 틈타 북쪽으로 우회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대륙군 5명이 방어하고 있었던 틈새 자메이카 패스를 돌파해 대륙군 좌익을 포위했죠. 그리고 다음날 영국군은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우회 기동한 영국군이 동시에 대륙군의 좌익과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한 워싱턴은 결국 약 9천 명의 병력과 함께 이스트강을 건너 맨해튼으로 후퇴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영국군은 브루클린 고지를 점령했죠.
롱아일랜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를 통해 대륙군은 사망자와 포로를 포함해 약 10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하우 장군은 병력의 손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워싱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병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륙군은 9월 17일 할렘 하인츠 전투에서 영국군의 추격을 격퇴했으나 10월 28일 화이트 플레인스 전투, 11월 6일 포트 워싱턴 공방전 등 연이은 전투에서 연전 연패를 거듭하며 뉴저지로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탈영하는 병사들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마저 질병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징병 기피 현상이 심해졌고 민간인의 지원은 급감했죠. 뉴저지 주민들도 대륙군보다는 오히려 영국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워싱턴과 대륙군은 너무나도 추운 1776년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륙회의에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영국과 타협하고 자치정부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병력도 부족하고 사기는 땅을 치고 물자도 부족하고 민심도 떠나가고 대륙군으로선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영국은 뉴욕과 뉴저지를 확보하며 승기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대륙군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과 같은 반전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워싱턴과 대륙군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 펜실베니아로 후퇴했습니다. 한편 영국군에 합류했던 독일계 헤센 용병 1400명은 뉴저지 트렌턴에서 겨울철 수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추운 날씨로 인해 그들의 경계 태세는 느슨해져 있었죠. 패배를 눈앞에 둔 워싱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만료되고 입대 기피는 더 확산될 수 있었고 민심은 회복하지 못한 채 패배로 끝날 게 뻔해 보였습니다. 분명 병력의 붕괴를 막고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험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결국 워싱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센 용병들이 긴장을 늦춘 틈을 노려 기습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76년 12월 25일 밤 워싱턴은 약 2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혹독한 눈보라를 헤치며 델라웨어 강을 도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대륙군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트렌턴을 기습했습니다. 그 순간 대륙군이 기습해올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헤센 용병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트렌턴 전투가 발발했고 결과는 대륙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륙군은 병력 대부분을 지켜내며 900명의 헤센 용병을 포로로 잡았고 대포와 소총을 비롯한 물자를 대량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사회생한 대륙군은 더 큰 위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콘월리스 장군이 이끄는 8000명의 정예 영국군이 트렌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륙군은 헤센 용병을 꺾었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피로, 굶주림, 추위에 지쳐 있었고 워싱턴은 $10의 보너스 지급을 약속하며 병사들의 복무 기간 연장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전투를 이어가던 워싱턴은 다시 공격해올 영국군을 대비하기 위해 영국군이 도하할 수 있는 강과 다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777년 1월 2일 트렌턴 근처에 도착한 영국군이 대륙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며 또다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륙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죠. 대륙군은 약 50명, 영국군은 약 500명의 사상자를 냈을 정도로 대륙군이 선전한 교전이었습니다. 코널리스는 다음날 총공세를 계획하며 잠시 물러났죠. 그런데 워싱턴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작전을 시도합니다. 밤사이 우회로를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프린스턴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영국군이 정면 총공세를 가할 것을 예상해 뒤를 치겠다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한편 프린스턴에는 영국군 후방부대 약 12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의 대륙군이 우회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곧 워싱턴의 선발부대가 영국군과 교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륙군의 초반 전투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선발대를 지휘하던 머서 장군이 전사하는 등 일시적으로 밀리는 형세였죠. 그런데 뒤따라 도착한 워싱턴이 직접 전장에 뛰어들며 병사들을 독려하며 돌격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끌어올린 대륙군은 영국군을 몰아붙였고 곧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프린스턴 전투라고 부르는 이 전투를 통해 대륙군은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군은 약 500명의 사상자 및 포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워싱턴은 코널리스의 본대와는 전면전을 피했고 영국군 후방을 기습해 병참을 교란시키고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널리스는 워싱턴의 프린스턴 기습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으나 이미 워싱턴은 전투를 마무리하고 북쪽으로 후퇴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뉴욕 전역에서 무너져가던 워싱턴은 트렌턴 전투와 프린스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기사회생했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병사들이 늘어났고 자원 입대하는 병사들도 늘어갔습니다. 침체되었던 여론 역시 반전되었고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 워싱턴은 전쟁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패배 일변도였던 대륙군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워싱턴은 단지 군 지도자 그 이상으로 독립군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곧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영국의 손에 있었고 대서양 해안 전역에는 영국 해군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자원과 병력의 한계는 여전히 이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